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의외의 흐름이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재미없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에 대해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 환율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주 급격하게 변동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을 보면 원화 약세가 이어지던 이 기간 동안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보통 이제 원화 약세, 주식 약세. 예, 이 공식은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역방향으로 흐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이 올라갔다. 예, 거의 뭐 환율 노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쯤 되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언론 보도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 원화 약세가 되면 환차손을 피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고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겠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은 물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지 성격으로 위험 해지 성격으로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들은 싸면 사고 비싸면 매도를 하더라.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력, 핵심이 매도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본다면 요 지금 지수가 아까 환율 기억하시겠지만 요 시점이 원화 강세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초반에 지수가 3000선, 3300선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2700선 말씀드린 2750선까지 왔습니다. 2700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수가 20% 빠진 게 아니라 환율이 또 20% 정도 절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 곱하기 20 해가지고 80에 다시 20%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64% 정도의 가격입니다. 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싸졌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비로소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예, 그게 여기가 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2600선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계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대략 고점 대비 한 20%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6%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이 날아가는데 뭐 돈 날아갈 게 있겠느냐 하는 거고 마이너스 20%가 왜 그러면 이런 상승 중 조정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통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통계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느냐 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로스컷 가격, 로스컷 비율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20이 되면 자동 로스컷을 하고 다시 담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단기 자금들은 요 로스컷이 행해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과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으니까 팔 수도 없고 여기 로스컷 하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다시 사야 되고 뭐 요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통계가 여기에 수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물론 이걸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방향을 맞추느냐 틀리느냐는 순전히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는 없지만
이유를 알고 있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의 심리는 크게 틀리니까 요 재미없는 이야기도 머리에 담아 두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한계치까지 왔으니까 또 조정입니다. 근데 이번 조정은 이전하고 달리 아주 온순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 온순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한 2650선 정도를 잡고, 근데 이 2650선에 왔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 거품이 낀 종목들은 박살이 납니다. 당장은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지, 그냥 정석 투자를 해봤다면 느낌은 이겁니다. 정석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거고,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이겁니다. 예,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시장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이 거품주들이 빠지고 실적주들이 올라가는데 거품주의 비중이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낙폭도 컸었고 반등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멈추는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낙폭 과대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낙폭 과대주들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 거품주들은 어차피 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살 사람들은 단타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 외에는 없고, 예, 그러면 코스닥은 이중 바닥을 만드는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 다만 또 이 개별 종목과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처럼 뭐 코스피 선물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내 종목이 튼튼하기만 하면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 걱정은 불필요하게, 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를 봤을 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거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거품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걸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아직 저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정도 수준에서 수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요런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요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서 뭔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로만, 그것도 일방적으로만 하지만 이 사람의 소통이란 건 결국 마음과 마음의 어떤 연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에서 비로소 여러분들하고 1층 이 신뢰가 조금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 기존에 계속 함께 해 오셨던 분들 제외하고 이번 이 조정장을 거치면서 신뢰라는 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걸 이제 계속 겪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 길이라는 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매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길을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이 외로움이 큽니다.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 외로움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이제 이 외롭다는 게 뭐냐면 수익이 나서 야, 나 오늘 주식 투자로 수익 났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손실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주식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나쁜 기운을 전하는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하고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휴, 만나봤자 내가 돈 써서 만나는데 그게 물론 돈 써서 기분 좋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라는 게 결국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네, 손실 나면 손실 나서 안 만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외로워지니까 그 정서적인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요런 정도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방향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이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함께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번 그 조정장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참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4년까지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너 일가의 장난질로 손해 본 게 마이너스 10조 이상입니다. 여기다 LG 카드 사태로 한 6조 날아갔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16조가 날아갔는데 16조가 지금 뭐 이때 16조를 금 사놨으면 지금 150조입니다.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오늘가의 그런 농간에 당하지 않고 LG그룹이 삼성처럼 그렇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우를 했다면 그럼 이 자금이 날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겠습니까? 미국 시장 못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결국 저런 식으로 하니까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뭐 제가 LG그룹 전체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LG그룹 오너 일가, LG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또 이런 비난이 아닙니다. LG그룹 다니는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고 이 중산층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LG그룹의 오너, GS그룹 오너가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탈을 했다. 주식 투자자들이 이걸 알고 LG그룹주는 안 사는 게 좋다. 왜? 뭐 집어를 개주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뭐 개가천선해가지고 이제 주주들께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그 뭐라고 하다 그러는 걸. 뭐 개가 똥을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오너가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약탈해가지고 자산을 불렸다. 그러면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너 2세도 그럴 거고 오너 3세도 그럴 거고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벌가 교육에서 작전하는 거, 주가 조작하는 거, 그것도 뭐 한번 해야 뭐 통과 의뢰다 이런 얘기조차 있었던 거 보면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LG그룹, GS그룹주는 그냥 빼고 만약에 그걸 꼭 사고 싶다 그럼 비슷한 종목 사시면 됩니다. LG전자 꼭 사고 싶다?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사고 싶다? 삼성전자나 삼성 SDI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LG 이노텍 사고 싶다? 삼성전기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그래서 안 사시는 게 좋다. 적어도 저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나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10년 동안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아주 끈끈한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진짜, 근데 문제는, 이건 뭐,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나쁜 놈들이 좋은 이미지고,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고, 이런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LG가 사실 이미지로만 따지면 나쁜 이미지가 아닌데,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LG 그 건조기 대응했던 거 뭐 사례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뭐 가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로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회수로 보면 뭐 매일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니까 최대한 2,000명 정도 되실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라도 LG그룹주를 피해서 조금 그 위험의 확률을 줄인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나 저쪽에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과연 전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노래의 실적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것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제 진심이 통하고, 요것도 언급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예, 일단 아주 좋게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예,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습니다. 뭐 LG가 독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대체제가 되는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예,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같이 갈 길을 좀 긁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 일단 제노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노레이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노레이가 실적 발표를 한 부분 이거는 뭐 사실 2만 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면 왜 오르지 않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에 올라가면 또 내리겠지 하고 던집니다. 근데 그런 투자자들이 많고 지금 실적을 본 투자자들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가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이번에 더 확신을 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 설명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석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데 요런 거 한번 자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또 직접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여러분들께서도 또 찾는데 수월하실 거니까. 이 더듬거리면서 찾아야지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예, 또 증발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또 헤매고 더듬거려야 여러분들께서 예,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 노래를 치고 IR 자료가 여기 공시 시스템 IR 자료실. IR 자료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쳐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저거 하는 거고.
이 안내 조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IR 개체. IR 자료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찾으면 그냥 이제 회사 전화해서 IR 자료 왜 없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IR 일정, IR 자료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월 4일에 제너레이. 예. 자료실. 여기 있다. 자료.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찾아 들어간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찾으실 때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R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IR 자료니까 이걸 보고 한번 같이 간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대표님 옥체가 이렇게 여기 계시고 엑스레이 전문가로 신도리코 그리고 메디슨 지금 삼성 메디슨인데 그리고 제너레이 설립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아주 코로나 빼고는 계속 성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요거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아마 1,0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종목인데 이번 실적 발표로 드디어 저평가주가 됐습니다. 성장주인데 저평가다. 이건 그냥 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만약에 주식 투자자들 지금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한테 이 제너레이가 이런 상태다라고 알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숨은 맛집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IR 자료에 보면 회사 현황 수출 비중이 75%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워낙 약세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요거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오직 숫자만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영업이익 계속 연평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 1위 회사고 그리고 국내 유일의 회사다. 두 개 다 하는 회사는 그런 얘기. 자, 그리고 뭐 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 메디슨이나 이런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글로벌 종합 영상 진단 장비 기업이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끔 병원 같은데 이거 뭐지 물리치료 하는데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물리치료 하는 데서 이걸 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쓰이는 데도 많고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반도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의료기기도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식에 비해서 결국은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디지털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진단 장비 시장이 커지고 또 디지털 시장도 커지고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 영업망 교류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효율성이 좋다. 뭐 이런 거. 사업 안정성. 뭐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좋아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구성지게 잘 만든 것 같고.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제가 오스템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과거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약간 창피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스템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오스템은
광고하니까 계속 오스템, 오스템밖에 안 하더라. 내세울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름 알리려고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별로일 것 같다. 물론 그 시점보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끝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요 자료의 구성진 모습 자체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핵심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예,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핵심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시장 니즈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R&D 투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예,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물론 이런 데는 허수가 포함이 됩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뭐 국채까지 하나 따와 가지고 그 연구개발비를 전부 인건비로 돌린다든지 이런 뭐 관행들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매출액 대비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에 60억씩 연구개발에 투자를 한다. 예.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R&D 역량은 인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해외 시장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제품 대비 절반인데 알려지기만 하면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이 더 좋으니까. 가격이 반값인데. 네. 그리고 수출도 이전엔 70개국이었는데 이제 80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영 성과 좋다, 좋아졌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대로 갔으면 이때 한 700억 됐었고 743억 됐을 거고 1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9억이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한 성과를 냈는데, 이 4분기에 일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준수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추세를 몰아서 내년에는 영업이익 200억 이상이 나오고 매출도 한 1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을 더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비중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 해외 시장 개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보다 이제 유럽, 미국 이 돈 되는 시장의 수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영업이익률 지금 20% 이상. 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요런 것까지 봤을 때, 야, 이런 종목이 아직 이 가격이다. 이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예. 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고, 또 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대에서 고생하신 투자자들이 아우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냥 올라오면 때려버리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오버행 이슈도 아직 있을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노레이가 당장 시세를 낼 거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이거 15,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되면 뭐 그때부터는 전 주주가 수익이고 급하게 팔 사람들 다 판 상태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느긋하게 계속 제노레이의 성장성을 믿고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실적하고 그 말씀드리는 뭐 보통 적정 PER이 13배, 14배 정도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하시면 이게 실적 대비 적정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 59억 해가지고 상반기에만 149억이었나? 영업이익. 그러면 1490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 147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주가 됐습니다. 예, 저평가주가 됐고 4분기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성장성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꺾인 거지 계속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제노레이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노레이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왜 사상 최고가 아니냐? 지수도 사상 최고 실적 내수 아니 지수도 고점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데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이건 진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길어졌는데 예, 그만큼 이제 뭐 고생할 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짜증나 죽겠다. 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결국 팔 때까지 안 올라가니까 일찌감치 그냥 파시고 뭐 실적 좋은데 아니 분기에 59억이면 환산해 가지고 내년 잘하면 한 25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는데 200억 이상 250억. 그러면 적정 주가가 2만 원 정도 봐야 될 건데 2만 원짜리 종목이 만 원이네? 근데 계속 성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사주 사서 더 줄여준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엄하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답답해 짜증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제 경험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결국 덜어서 던질 때까지는 안 올라갔더라. 예, 그러면 다른 분들 기다리는 분들 조금 덜 예, 덜 기다리시게 빨리빨리 던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예,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게 왜 급등했느냐? 사실은 상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눌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순자산이 8,875억입니다. 이것조차도 뭐 자산 재평가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실제 자산이 1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산이.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814억입니다. 왜 이렇게 낮고 저평가가 심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다고 뭐 회사가 적자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상속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DNB 컴퍼니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 DNB 컴퍼니가 대한제분 주식 27.71%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찾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다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다트라고 치면 여기 나오면 이제 이 비상장사라도 주식회사는 100억 이상 자산이 있으면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DNB 컴퍼니를 쳐보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상당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주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통 주주가 나와 있는데 주주가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돌아가신 회장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 DNB 컴퍼니의 가치가 요 자본 총계 2,442억 정도 됩니다. 2,442억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자산의 뭐 상당수는 뭐 대한제분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배당금 받는 게 또 수익의 대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뭐 현금이 이제 154억 정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찾아봐도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분이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어떤 그 지분 승계에 관련된 그 여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딨지? 주주라고 쳐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종각 외 특수관계는 100%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종각 외 그 이제 회장님 이종각 회장님 맞나? 아니지. 잠시만. 맞네. 예. 이종각 명예회장 별세로 이 1,000억 원대 지분 승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분은 모르겠는데 아마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아까 순자산이 2,400억 정도 됐으니까 절반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절반 정도로 봤을 때 1,000억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2,400억, 2,440억 정도 됐고, 근데 상속세 추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죠. 여기 뉴스에 나오는데 2,044억, 2,044억이고 여기에 최대 주주 이종각 회장이 83.67%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이니까 주식이면 팔았을 때, 팔았을 때 그 상속세를 내고 양도 차익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하는 가치로 봤을 때는 2,044억에서 한 1,500억 정도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1,500억에서 한 80% 정도를 보면 0.8을 곱했을 때 한 1,200억? 예. 한 1,200억 정도인데 1,200억. 예, 1,200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20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DMB 컴퍼니는 가져와야 되겠고, 대한제분 주가가 올라도 DMB 컴퍼니의 가치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 대한제분에 이 설명이 조금 늘어져서 죄송한데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DMB 컴퍼니의 이제 그 자제분들, 이종각 회장 자제분들 7%, 2%, 0.99%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팔아도 어쨌든 DMB 컴퍼니만 장악하면 이 대한제분을 지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분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왕창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배당을 왕창 늘리는 게 7%밖에 안 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제분 주가를 올려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DMB 컴퍼니 그 지분을 받는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1,200억. 그러면 7%뭐 다 합쳐서 한 10%라고 보고 자제분들. 그럼 대한제분을 팔아서 요 10% 주식을 팔아서 1,200억을 내려면 대한제분이 적정 가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걸 이제 눈치 빠는 분들은 후루룩 담으면서 요 주가가 올라가게 됐다. 요런 해석이 맞을 겁니다. 예. 근데 대한제분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더라도 그냥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게 1조를 만든 다음에 블록딜러 털어버리면 그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상속세 재원으로 DMB 컴퍼니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 그룹 지배에는 이 기업 지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배당을 늘리느냐? 배당 늘려봤자 쥐꼬리밖에 안 된다. 그럼 주가를 아주 크게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제분은
뭐 주가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는 지금 큰 틀에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랠리를 한 번 더 재현을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시가총액 1조가 되려면 여기서 한 4배 정도 올라야 되니까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 고점 돌파하고도 2배. 예, 그런 것까지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신 그 MI텍 일단 뭐 이 종목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는 일단 오른 종목은 별로입니다. 이미 올라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식 비싸게 네가 사라. 이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게 또 이 거래량이 많고 이런 종목에서 네가 산다고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내가 판다고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말을 퍼뜨려 나가게끔 조장을 하는 거. 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진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요건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주주 지분율이 65%에 달합니다. 즉 유통 주식수가 적고 최대주주가 언제든지 주식을 팔든지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의료기기 전문 업체고 의료기기에서 보통 평가받는 그런 곱하기 2 정도를 특수하니까 경기 영향을 안 받고 특수하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지금은 용인할 수 있는 가치 범위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주가다. 주가 상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만 확인이 되면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가도 거래량 실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렸고 역대 최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돌파해서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돼서 요런 게 이제 분위기가 맞아떨어져서 시세를 낸다면 예,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MI텍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고 그래서 성장성도 좋고 그런데 왜 이때 안 샀을까? 지금 왜 사고 싶을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말은 그전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못 샀지만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다 이런 건데 둘 다 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점 돌파해서 단기 시세 내는 그 정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